고려 우왕 14년 1388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회군을 결행하던 그 순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서는 두 명의 천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설계하는 정도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하륜이었습니다. 정도전, 그는 1342년 경상도 봉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공민왕 12년인 1363년 21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그는 이세계 문화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 권문 세족들의 토지 겸병과 부패상을 목격하며 그는 이 나라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왕 6년인 1380년 정도전은 이인임 일파의 탄핵을 받아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민중들의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권문 세족들이 토지를 무자비하게 빼앗고 농민들은 소작료를 내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광경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니 이 나라에 하늘의 벌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바로 이 시기 정도전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덕을 갖춘 재상들이 나라를 이끌고 왕은 상징적 존재로서 성리학적 도에 따라 통치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가 추진하게 될 재상총제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하륜은 정도전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습니다. 1347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하륜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으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사람을 읽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공민왕 23년인 1374년 27세에 과거에 급제한 하륜은 고려 조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권문 세족과 신진사대부 그리고 무인 세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읽어내는데 탁월했습니다. 우왕 14년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전주 이씨 집안의 족보를 새로 편찬하고 이성계에게 조선이라는 국호를 제안하며 새 왕조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는 밤을 새워가며 왕이 아닌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수많은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촛불 아래에서 붓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 세상을 창조하는 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륜은 이런 정도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던 그날 하륜은 수창궁 인근에서 열린 개국 공신 책봉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도전이 개국 1등 공신으로 책봉되고 판삼사사에 임명되어 조선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륜은 이미 앞으로의 권력 투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저 사람의 이상은 너무 높고 왕자들의 야심은 너무 크다. 언젠가 반드시 충돌할 것이다. 실제로 하륜은 처음부터 정도전의 구상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왕권이 약하면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고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말기의 환관들과 신하들의 암투, 송나라의 당쟁, 원나라의 내분. 이 모든 사례들이 그에게는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륜은 자치통감을 읽으며 수없이 이런 구절들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군주가 약하면 간신히 설치고 간신히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가을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왕자들과 개국 공신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국가의 큰 위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소문에서 정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병은 봉건제의 잔재이며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군사력은 조정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재상부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이 상소는 개성의 정치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방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방원은 개성 정릉동의 자택에서 불만을 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막내 이복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방원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륜과 이방원의 첫 만남은 1393년 초봄 이방원의 서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륜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군께서는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아십니까? 그는 왕자들의 힘을 모두 제거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대군께서는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셨지만 지금 그 공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진정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합니다. 대군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1393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경국전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개성 수창궁 근처의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상한 조선은 중국의 주나라를 모델로 한 이상적인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재상들이 담당하고 모든 정책은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왕이 도를 벗어나면 신하가 간언해야 하고 신하의 간언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 시기 정도전과 하륜은 여러 차례 조정회의에서 마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1394년 봄 한양천도 논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은 풍수지리적으로 이상적이며 새 왕조에 걸맞은 새로운 도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륜은 개성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한양천도가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하륜은 정도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감했습니다. 1394년 10월 한양으로 천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복궁 공사가 한창이던 그해 겨울,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 혁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방원이 거느린 사병 세력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정도전의 칼날은 사실상 이방원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륜은 즉시 이방원을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군의 군사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 건국 초기부터 정도전과 하륜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상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고 하륜은 현실이라는 험한 계곡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한다는 명분은 같았지만 그 방법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9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할애식에서 정도전과 하륜은 각각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 옆에서 의정부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고 하류는 이방원 가까이에서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화창한 아침이었지만 두 천재가 만들어낸 긴장감은 궁궐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이들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조선이라는 무대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1395년 봄 한양의 경복궁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게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골격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인 삼봉제에서 밤낮으로 조선 경국전의 지필에 매진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깊은 밤 그의 붓끝에서는 500년 왕조의 운명을 좌우할 사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도전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이상국가의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지만 그 통치는 반드시 성리학적 원리, 즉 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도를 실천하는 것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재상들의 몫이다. 정도전은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왕이 도를 따르면 나라가 흥하고 왕이 도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따라서 신하는 왕에게 도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왕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이런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중국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근거로 왕이 도를 잃으면 신하가 왕을 바꿀 수 있다는 논리까지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395년 여름 정도전은 의정부에서 열린 중요 회의에서 자신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의 회의실에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 개국 공신들과 주요 신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준비해온 문서를 펼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리고 여러 대신들께 아뢰옵니다. 조선이 영원히 번영하려면 반드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군사력은 조정에 귀속되어야 하며 개인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왕자들과 공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이들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병 제도는 봉건 시대의 유물입니다. 각 세력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문 세족들이 각자 사병을 거느리며 왕권을 무시했고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정도전의 논리는 일견타당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고려 말기에 권문 세족들의 사병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전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군사력을 의정부 산하의 3군 도총제부에 집중시키고 이를 재상들이 통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즉 왕도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고 반드시 의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인 출신으로서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도전의 충성심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뜻을 알겠소. 새 나라는 새로운 제도로 다스려야 하오. 그대의 계획대로 추진하시오. 이 한마디로 정도전의 개혁안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즉시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사병 혁파는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자들, 특히 자신의 군사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건국 과정에서 사병 500여 명을 이끌고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병들은 그의 정치적 기반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바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95년 가을, 정도전은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문감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재상은 왕의 스승이자 보좌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재상이 이를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신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이런 사상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말 여러 왕들을 섬기며 왕권의 무능함과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우왕과 창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공양왕은 권문 세족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정도전은 이런 경험을 통해 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체제는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훌륭한 재상들이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396년 초 정도전은 세자 책봉 문제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실부인 한씨 소생으로 이방우, 이방과 이방애, 이방간이 있었고 계비강씨 소생으로 이방원과 이방석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적장자인 이방우가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우는 병약했고 이방과와 이방인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방간은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능력도 뛰어났으며 야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야심이 정도전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이 되면 자신의 재상 중심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재상들의 간섭을 받아들일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도전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추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석은 당시 겨우 10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리고 순진한 이방석이라면 재상들의 지도를 충실히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도전이 꿈꾸는 재상 중심 체제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는 반드시 현명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방석 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성품이 어지러 세자로 가장 적합합니다. 태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비 강씨는 이방석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고 정도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신하들 중 일부는 이방원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396년 여름 내내 궁궐에서는 이 문제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이방석 지지파를 규합했고 결국 그해 8월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몽주를 제거하고 조선 건국의 선봉에 섰던 자신의 모든 공로가 한순간에 무시당한 것입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10살짜리 이복 동생이 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것이 단순한 후계 구도가 아니라 정도전의 정치적 음모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397년 봄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군 도총 제부를 통해 전국의 군사 조직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왕자들의 사병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공식 문서를 통해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며 모든 군사력은 조정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왕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는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도전은 형식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개혁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의 물리적 힘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방원이 군사력을 잃으면 그는 더 이상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 체제는 영원히 안전해질 것이었습니다. 1397년 여름 정도전은 의정부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하, 지금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만약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려가 무너진 것도 결국 신하들이 사병을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태조는 정도전의 말에 수긍했지만 자식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조정 안에서는 두 개의 세력이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재상파였고 다른 한쪽은 이방원을 지지하는 왕권파였습니다. 정도전파에는 남은 조준 같은 개국 공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방원파에는 하륜을 비롯해 이숙번, 조영무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완성되었고 세자 책봉도 끝났으며 사병 혁파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의 이상국가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야심과 능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원을 돕고 있는 하륜의 냉철한 전략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1398년 초 한양의 궁궐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여전히 자신의 이상을 믿고 있었고 이방원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1397년 가을 한양 정릉동에 위치한 이방원의 저택은 이상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에서 탈락하고 자신의 사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방원은 표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의 의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륜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도전의 이상주의가 결국 조선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방원만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륜이 이방원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야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나라 말기 환관과 외척, 그리고 절도사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 5대 10국의 혼란기로 접어들었던 역사가 그의 뇌리에 생생했습니다. 하륜은 자치통감의 한 구절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천하에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고 백성에게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 권력이 분산되면 나라가 망한다. 1397년 10월의 어느 저녁 하륜은 조용히 이방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륜은 일부러 하인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간 하륜은 이방원의 서재로 안내되었습니다. 서재에는 이미 이방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륜이 들어서자 이방원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 대인께서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륜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도전은 이미 대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병 혁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방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 나를 찾아왔는가? 하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 체제는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강력한 왕권 없이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습니다. 대군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류는 품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이방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하륜이 직접 정리한 중국 역대 왕조의 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노트였습니다. 하륜은 책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를 보십시오. 태종 이세민은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바로 그 강력한 결단 덕분에 당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송나라를 보십시오. 송태조는 신하들의 군권을 빼앗고 문치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져 거란과 여진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방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륜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정도전이 추구하는 것은 송나라의 문치주의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구나 정도전은 대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군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397년 11월부터 하륜과 이방원의 비밀 회동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하륜은 궁궐 안팎의 정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방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정도전 주변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정도전 편에는 남은과 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가 많고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힘은 논리와 명분에 있지 실제 권력 투쟁에는 약합니다. 반면 정도전이 의지하는 군사력은 3군 도총제부인데 이곳의 실제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전하께서 과거에 함께 싸우셨던 분들입니다. 이들의 충성심은 정도전이 아니라 전하께 있습니다. 하륜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론과 제도에는 탁월했지만 실제 군사력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인이었고 군인들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륜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조언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정도전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가 사병을 빼앗고 왕자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1398년 봄 정세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정도전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 반역의 씨앗입니다. 이를 즉각 해체하지 않으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방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륜은 즉시 이방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고 하륜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대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대군의 사병을 해체한 후 대군을 지방으로 유배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하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전의 측근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대군을 함경도로 보내고 그곳에서 여진족 토벌을 명분으로 대군을 소모시킬 계획입니다. 이방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함경도 유배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정도전이 가장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1398년 봄 정도전은 태조에게 요동정벌을 건의했습니다.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요동 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 회복이었지만 하류는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통해 왕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군과 다른 왕자들은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고 전사하거나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하륜의 분석은 충격적이었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정도전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로구나. 하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요동정벌 준비를 명분으로 군사들이 한양에 집결할 것입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통제 아래 군사를 모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군사들 중 상당수는 대군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거사를 일으킬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1398년 여름 하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대군의 형제들 중 누가 우리 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형님 이방익과 넷째 형님 이방가는 정도전에게 불만이 많소. 그들도 세자 책봉에서 무시당했으니 우리와 이해관계가 같소. 하류는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형님들과 접촉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정도전이 눈치챌 것입니다. 하류는 또한 군부 인사들과의 접촉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숙번, 조영무 같은 무장들을 하나씩 만나 이방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도전의 사병 혁파는 결국 여러분들의 입지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문치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방원 대군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륜의 설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인들은 정도전의 문치주의에 불만이 많았고 이방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398년 7월 한양의 더위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정치적 긴장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 준비를 본격화했고 군사들이 한양 주변에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류는 이방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군사를 요동으로 출발시키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군사가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제 거사를 일으킬 것인가? 하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8월 중순이 좋겠습니다. 요동정벌군이 출발하기 직전, 그때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은 가장 방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류는 마지막으로 이방원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군,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정도전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륜의 치밀한 계획과 이방원의 결단력이 만나 역사를 바꿀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1398년 7월 한양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온보다 더 뜨거운 것은 궁궐 안팎의 정치적 긴장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왕자들, 특히 이방원이 보유한 사병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개혁이 아니라 이방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7월 10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 정도전, 남은, 조준 등 핵심 신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도전은 준비한 상소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신이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아뢰옵니다. 현재 왕자들과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은 총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조정의 정규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방원 대군이 거느린 사병이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도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고려 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권문 세족들이 각자 사병을 거느리며 왕권을 무시했고 이인임, 최영 같은 신하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정을 농단했습니다. 결국 고려는 무너졌습니다. 조선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도전의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한편에 서 있던 이방간이 입을 열었습니다. 좌정승의 말씀은 이해하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왕자들의 사병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우이방원의 사병이 정몽주를 제거하고 역성혁명을 완수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이방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도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정도전이 대답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는 사병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왕자들이 계속해서 사병을 거느린다면 이는 조정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왕위 계승 문제와 결부되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을 잠재적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도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군사력을 빼앗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태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의 뜻을 따르겠소. 사병 혁파를 단행하시오. 하지만 점진적으로 왕자들의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하시오. 정도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7월 15일 정도전은 공식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왕자 및 공신들의 사병은 한 달 내로 해체하고 모든 군사력은 3군 도총제부로 이관할 것을 명한다. 이 교서가 발표되자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자들은 분노했고 공신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임을 즉각 간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방원의 저택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원, 이방간, 이방의 세 형제와 하륜, 이숙번, 조영무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방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다. 사병을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방이도 동의했습니다. 정도전은 우리를 지방으로 유배 보낼 작정인 것 같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 하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잉 반응입니다. 그는 우리가 반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반역의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방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되 실제로는 핵심 병력을 은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다음 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바로 그때 정도전에 더 큰 실수가 나타났습니다. 7월 20일 정도전은 태조에게 또 다른 중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요동정벌론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상소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동은 원래 우리 고려의 땅이었으나 명나라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진정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은 여러 목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명나라에 대한 4대 관계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자성을 확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왕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제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류는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을 입수하자마자 이방원을 찾아갔습니다. 7월 25일 밤 두 사람은 이방원의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륜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대군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요동정벌군의 편제를 보면 대군께서는 선봉장으로, 이방간 대군은 좌익군 총사령으로, 이방의 대군은 우익군 총사령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륜이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자살 임무라는 것입니다. 명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입니다. 요동에는 명나라 정예군 10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정도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들이 전사하거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몰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도전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로구나. 사병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전쟁터로 내모는구나. 하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요동정벌 준비를 명분으로 전국의 군사가 한양에 집결할 것입니다. 8월 중순에 출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7월 말 한양에는 요동정벌을 위한 군사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3군 도총 제부를 통해 군사동원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작전 계획을 짜고 군량과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왕자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설령 살아 돌아온다 해도 패배의 책임을 물어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도전은 중대한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는 군사들의 충성심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한양에 집결한 군사들 중 상당수는 이성계와 함께 싸웠던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은 이방원이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용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문인이었고 군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8월 초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은 8월 15일을 출병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에게 말했습니다. 대군, 이제 결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군사들이 요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를 정하시오. 하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8월 26일 밤이 좋겠습니다. 이방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출병일인 8월 15일 전이 아니라 후인가? 하륜이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15일 출병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적 문제, 군량 보급 문제 등으로 지연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도전도 이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는 9월 초 출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은 정도전이 가장 방심하는 시기입니다.
출병 준비는 거의 끝났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시점 군사들은 한양에 집결해 있고 정도전은 승리를 확신하며 경계심이 느슨해진 때 바로 그때가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방원은 하륜의 치밀한 계산에 감탄했습니다. 알겠소. 8월 26일 밤에 거사를 일으키겠소. 하륜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도전과 그의 핵심 측근들을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거의 등이 1순위 타겟입니다. 또한 어린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면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복 동생들까지 죽여야 하는가? 하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군, 이것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생존 투쟁입니다. 정도전은 이미 대군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당 태종 이세민도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이방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아버지 태조께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오. 하륜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태조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것이지 태조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8월 중순 한양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동 정벌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이방원과 하륜은 역사를 바꿀 피의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밤 제1차 왕자의 난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이상은 피로 물들 것이었고 하륜과 이방원의 현실주의가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상과 현실의 최후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한양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채 도성 전체가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7월 초하루 금음달조차 뜨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륜이 일부러 선택한 날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에 가장 적합한 밤, 역사를 뒤바꿀 피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이방원의 저택에는 약 100여 명의 정예 무사들이 조용히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원이 건국 과정에서 함께 싸웠던 신복들이었습니다. 이숙번, 조영무가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하륜은 이방원의 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검은색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 1차 목표는 정도전의 저택입니다. 그는 지금 집에서 요동정벌 최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2차 목표는 남은과 심효생의 저택입니다. 3차 목표는 궁궐 안의 세자 처소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정도전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숙번은 50명을 이끌고 정도전을 제거하라. 조영무는 30명을 이끌고 남은과 심효생을 처리하라. 나머지는 나와 함께 궁궐로 들어간다. 밤 11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숙번이 이끄는 부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의 저택은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정도전의 호위 무사들이 저항했지만 이방원의 정예 부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도전은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의 최종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며칠 후면 왕자들이 전쟁터로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조선은 진정한 재상 중심의 국가가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도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숙번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여러 명의 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방원의 지시로구나. 그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역모를 꾸미느냐? 이것은 반역이다. 이숙번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응징입니다. 당신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왕권을 제한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리학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숙번의 칼이 번쩍이며 내려왔고 정도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설계자, 재상 중심 정치의 꿈을 꾸었던 천재 정치가는 이렇게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11시 30분경의 일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남은과 심효생도 자신들의 저택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조영무가 이끄는 부대는 신속하게 두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남은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칼을 맞았고 심효생은 도망치려다 붙잡혀 살해당했습니다. 정도전의 핵심 참모들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한편 이방원은 직접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린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원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적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륜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권력 투쟁에서 자비는 곧 자멸이다. 궁궐 안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궁궐 수비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자 처소로 간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제거하라. 세자 이방석은 그날 밤 자신의 처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10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자신을 세자로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방석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다섯째 형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방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다. 이방원은 고개를 돌렸고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방석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방번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형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지만 역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강씨 소생의 두 왕자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건국 후 불과 6년 만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훗날 제1차 왕자의 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월 27일 새벽 한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밤사이에 정도전을 비롯한 핵심 신료들이 모두 살해되었고 세자와 왕자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 침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국한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조는 즉시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근정전에서 부자의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조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방석과 방번은 너의 동생들이었다. 이방원은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정도전이 먼저 소자와 형님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요동정벌은 우리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소자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태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방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 했고 왕자들을 견제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구나. 내 둘째 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1398년 9월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새로 즉위한 정종은 온순한 성격으로 실권이 없었고 실제 권력은 이방원이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류는 이방원의 곁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방간이 이방원에게 도전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이방원의 경쟁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1400년 11월 정종은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었고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치세는 정도전이 꿈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가차없이 움직였습니다. 1402년 그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들까지 숙청했습니다. 1418년까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신하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 조선의 왕권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류는 태종의 가장 신뢰하는 참모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영의정까지 올라 조선 초기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416년 하류는 대명률직해 편찬을 주도하며 조선의 법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1416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태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태종은 하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3일 동안 조회를 중단했고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조선 왕조 내내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재상 중심 정치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성리학적 통치 원리, 왕도 정치, 민본주의 같은 그의 사상은 조선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치세는 어느 정도 정도전의 이상이 실현된 시기였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며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꿈꾸었던 도에 기반한 정치와 유사했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억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정도전의 이상과 하륜의 현실주의 사이에서 영원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왕권이 너무 강하면 전제 군주제로 흐르고 신하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당쟁과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살해된 지 500년이 지난 후 역사학자들은 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재상 중심 정치론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왕권의 독주를 막고 신하들의 합의에 의한 통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맹아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륜은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이상보다는 실용을,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현실주의 덕분에 조선은 혼란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도전의 이상주의가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도전이 승리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재상들이 더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하륜과 이방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선택이 조선 500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정도전과 하륜의 대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상과 현실의 균형입니다. 정도전처럼 높은 이상만 추구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륜처럼 현실만 중시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정치는 정도전의 이상과 하륜의 현실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정도전의 이상을 버리고 하륜의 현실을 선택함으로써 안정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풀지 못할 재상 vs 왕권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숙제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때로는 사화와 당쟁이라는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정도전이 쓰러지며 흘린 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현실에 굴복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순수했던 꿈은 사라졌지만 그 꿈의 파편들은 조선 역사 곳곳에 남아 후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할 때 그 뿌리 어딘가에는 정도전의 도에 기반한 정치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과 실용주의를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륜의 현실주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두 천재의 대결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꿈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권력 투쟁에서 졌지만 그의 이상은 500년 동안 조선 사대부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하륜은 승리했지만 역사는 그를 냉혹한 권모술수가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결국 역사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순수함과 냉철함 사이의 끝없는 대화인 것입니다.